혹시 가족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날 며느리의 손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남편도 나와 같이 손발 맞춰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우리 부부에겐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은 몇 해 전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참 고마운 아이였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살가웠죠. 그래서 저는 친딸처럼 대했어요. 친정에서 뭐든 부족하게 자랐다기에 새 옷도 사주고 손주들 간식도 듬뿍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를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2월 제가 은행에 갔다가 통장에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카드가 있었어요? 하고 직원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만들지도 못하고 쓸 줄도 모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은행에서 확인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8장이나 발급되어 있었고, 그 모든 카드의 한도까지 수천만 원이 다 쓰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화들짝 놀랐고, 그날 저녁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잠깐 급해서 그랬어요. 12개월만 시간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피부치니까. 그리고 며느리도 우리 손자들 엄마니까. 정식으로 고소를 하자니 망설여졌고, 그냥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믿었기에 기다렸고, 기다렸기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품었던 우리의 삶에 날아든 건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2달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던 그날 밤, 남편과 나는 말없이 누웠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화가 나다가도 눈물 글썽이던 며느리 얼굴이 떠오르면,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믿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2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2달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전화를 걸고 아들은 문자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는 읽고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낯선 번호로 채권 추심업체입니다. 지금이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소송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지난 7월 23일 우편함에 압류 예고 통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 안에는 우리 이름으로 된 수천만 원의 카드 대금 독촉장이 있었고, 변제하지 않으면 집과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구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우리 집이 넘어가겠구나. 남편은 묵묵히 마당을 걷더니 말없이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지나 다시 나오더니 담배를 꺼내 무는 모습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등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신고해야 하지 않겠나?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손주들의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냐고.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군요.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우리가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노? 그날 밤 우리는 경찰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 신용카드를 내 이름으로 8장이나 만들었다는 것, 한 장도 우리가 허락한 적 없다는 것.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사문서 위조입니다. 우리가 신고를 결심하자 아들도 울었습니다. 자기 아내지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한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신뢰도 관계도 감정도. 이젠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을지.
우리는 단지 가족이라 믿었고 딸처럼 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건 그 며느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산등성이엔 매미가 울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인생엔 낯선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분도용 사기.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모든 게 무섭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의 계좌, 카드 사용 내역, CCTV 자료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우리 며느리가 실수였기를, 정말 급해서 저지른 일이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카드값을 결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쇼핑, 렌터카, 고급 음식점, 해외 직구까지 무분별하게 자신을 위해 소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며느리는 결혼 전에도 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단기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며느리는 그저 가족을 악용한 범죄자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제 지갑에서 신분증이 사라졌고 며느리는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서 주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상하게 보험 설계사들이 자꾸 전화를 했고 그때도 며느리는 요즘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라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와서야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적으로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났습니다. 부모님 인생을 망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던 거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손자들은 아직 너무 어립니다. 자기 엄마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상처로 남을지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며느리는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통신 추적과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통해 행방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우리는 매달 채권 추심 업체의 전화를 받고 카드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자라지만 신분 도용 피해자 입증을 위한 증명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수사는 계속되고 우리는 매일같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왜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나? 우리는 피해자요. 죄인은 따로 있지. 그 말이 제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던 우리도 이제는 싸워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신분증을 도용당해 카드를 발급받았고 그걸로 수천만 원을 썼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카드사 상대로 채무부 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싸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는 우리가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라고 했고 채권 추심업체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지금 안 갚으면 집에 내용 증명 보낸다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떨렸고 남편은 분을 못 이겨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고 자료를 모으고
카드 발급일, 사용처, CCTV 영상, 우리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늙은 두 노인이 하루하루 자료를 모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른 노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고 인터폴 공조 요청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우리는 며느리를 처벌받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우리의 삶이 무너져야 하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원할 뿐입니다. 지금도 매달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길게 보면 이기실 겁니다. 법은 명의도용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린 죄인이 아니니까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던 그 마음이 이제는 가슴 한복판에 상처가 되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부모들이 나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